근데 그 자동차 부품 하나 조달이 안 되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하나가 안 되면, 2만 가지 부품 중에 하나의 부품만 조달이 안 되면 완성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 자원의 영토나 식량 자원의 영토는 더 넓힐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광산을 사는 거예요. 구리를 직접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 기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진단 기준들을 들어서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보시는 그 기준이 외환 보유액이에요. 근데 외환 보유액이 2008년에도 급격하게 줄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리고 당연히 1997년, 8년 이 외환위기 때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그때 갖고 있던 외환위기의 수준과 지금 2022년 현재의 외환위기 수준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외환 보유액이 쓰입니다. 달러를 매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왔죠. 그런 면에서 외환 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22년 하반기 이 국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어요.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외환 보유액이 그 순위가 올라가죠. 9위에서 8위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순위가 세계에서 8위 수준이에요.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97, 8년에 경험했던 그 외환 위기, 그거는 안 온다. 금융위기 때도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외환 위기 안 왔거든요. 우리 경제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외환위기도 안 왔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외환 보유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강달러를 방어하거나 경상수지 적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외환 보유액이 수준이 다르게 높다.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구조이거든요. 대외 채무가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도 있고 빌린 돈도 있겠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채권이라고 하고 빌린 돈을 채무, 갚아야 될 거니까 채무. 근데 2008년뿐만 아니라 1997, 8년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채무국이었어요. 순채무국. 갚아야 될 돈이 빌려준 돈보다 많은 나라. 채권이 채무보다 적은 나라.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못 갚는 수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순채권국이고요. 순채권국인 정도가 레벨이 다르게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훨씬 많은 나라예요. 도토리 키재기 할 만큼 채무에서 채권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요만큼 채무가 있었다면 마이너스죠. 채무가 있었다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채권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자금 유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도 갚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채무만 보겠습니다. 이제 채무 계속 레벨 다운하는 거예요. 채무의 성격만 봐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 채무만 봐도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죠.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 근데 이 단기 외채가 순식간에 갚아야 될 시점이 도래되면 더 이상 한국 경제 펀더멘털 안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투자하기 그렇다. 추가적으로 돈 빌리기 주기 그렇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더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게 단기 외채가 빠져나가는 것인데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현격히 높았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그 외환위기 때 단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이 단기 외채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장기 외채라는 것이 그 나라의 건전한 성장성 이런 것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투자한 거니까 그건 좋은 성격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는 급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성격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채무만 보더라도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지만 10년 내 단기 외채 비중이 가장 높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IMF 외환위기 때 단기 외채 비중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줄었을 거 아니야? 이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 비중이 현격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단기 외채 비중이 늘어나거나 외환 보유액이 어쨌든 빠른 속도로 줄어들거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위기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위기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진 않아요. 다만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면 그 위험이 우리나라한테도 전이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요인들, 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나 이 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거나 이런 여러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거나, 지금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3대 신용평가사죠. 나머지 두 평가사도 신용등급을 이제 발표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외환위기가 지금 가능성이 점중된다 라고 평가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역적자 문제도 심각하고 경상수지 적자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다 심각한 겁니다. 제가 좋은 국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국면을 외환위기 때처럼 V자로 크게 침체오고 팬데믹 위기처럼 크게 한번 침체를 겪는 그런 위기의 성격이 아니라 L자형 장기 침체의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위기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국면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외환위기 가능성 없으니 안도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외환위기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떨어지니 다른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탈세계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990년에 미국 맥도널드가 러시아에 진출을 했었죠. 당시 소련이죠. 그게 마치 세계화의 상징처럼 일컬어졌었죠.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맥도날드가 러시아로부터 나왔죠. 물론 맥도날드만 나온 게 아니라 스타벅스도 나오고 나이키도 나오고 애플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맥도날드가 1990년에 민주주의의 상징, 자본주의의 상징, 이 맥도날드가 소련에 입점한 것이 세계화의 상징처럼 일컬어졌다면 이게 또 나오는 모습은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세계화라는 것은 1990년, 2000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됐었던 이 세계화는 다른 말로 기업의 오프쇼어링이에요. 우리 자국 내에서만 기업 경영하지 말고 세계로 진출하자. 혹은 공장을 우리 자국 내에 두지 말고 차라리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나라로 옮기자.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 생산되는데 정말 200여 개 나라를 거쳐요. 이 고무는 어떤 나라, 이 제조는 어떤 거, 이 지식재산권은 어떤 나라, 정말 많은 나라를 거쳐서 제조되고 완성된 그 제품, 세계화의 상징을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뭐 에어컨을 틀면서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었다가 글로벌 밸류 체인화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계화와 유사한 표현들이에요. 오프쇼어링, 글로벌 밸류 체인. 자,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 금융위기 때 세계 주요국들이 정말 이거 심각하다. 너무 심각한 충격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무역 순위가 물론 그 전에는 뭐 10위권 안에도 없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뭐 12위, 10위 하다가 쭉쭉쭉 올라와서 1위고 그 이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서방에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야, 공장을 중국에 두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공장을 자꾸 다른 나라로 보내니까 오프쇼어링 하다 보니까 자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견실한 일자리가 있어야 그들이 소득을 영위하고 그들이 또 소비를 하고 그것이 또 건전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공장 하나 없으니 뭐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08년에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거죠. 아, 리쇼어링 해야 되겠다. 오프쇼어링이 아니라 리쇼어링 해야겠다. 실제 세계 무역이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계화의 종식이 이미부터 진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 근거 그리고 그것을 더 촉발시키게 했던 거 그게 보호무역주의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 중심으로 자국에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게 이렇게 움직여 왔던 겁니다. 움직여 오다가 2020년 팬데믹 위기를 또 겪었죠. 이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물건들을 글로벌 밸류 체인화하면 안 되겠구나.
자국 내에서 생산을 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죠. 와이어링 하네스. 이거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아예 차단돼요. 부품 하나, 자동차 부품이 2만 가지인데 자동차 우리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300개인데 200~300개 됩니다. 근데 그 자동차 부품 하나 조달이 안 되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하나가 안 되면 2만 가지 부품 중에 하나의 부품만 조달이 안 되면 완성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차라리 이게 지트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을 세계 전역에 갖춰놓고 물동량을 즉시로 확인해 가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즉시 공급받는 그런 방식을 꽤 하다가 이거 아니다. 아예 자국 내에서 A to G 다 생산하자. 이런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팬데믹 위기 때.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 우리나라도 그 리쇼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촉망라합니다. 그 촉망라하는 그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나가 있던 기업들아 유턴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절감시켜줄게. 세제 혜택 해줄게. 공장 설비도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공장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직접 이런 공장 설비 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유도하면서 자국으로 이게 내재화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고 더메스틱 밸류 체인화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와중에 22년 역시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에 입점했던 기업들이 다 나오고 그러면서 아 정말 이것은 세계화의 종식이다.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바이든 시대에 이미부터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 유럽,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 우방국끼리 똘똘 뭉치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들의 우방국들 아마도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우방국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세계가 양분되는 흐름인 거죠. 그 양분되는 흐름을 또 결정적으로 상징하다시피 보여준 또 다른 대목이 미중 패권 전쟁이고요. 또 역시 바이든이 선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내용이 또 붙어 있고요. 중국산 소재 쓰지 마 이거잖아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 것이 IPEF의 출범이죠. 중국과 등을 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국면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 수출에는 더 녹록치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21년, 22년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원자재나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자동차 공장이 멈추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 IPEF의 본격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냐면 중국산 쓰지 말라는 압박도 있지만 중국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소수 사태 경험했잖아요.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편을 드는 모습이 대놓고 이게 펼쳐지다 보니까 중국이 너네 우리나라 마그네슘 쓰고 있지? 마그네슘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지? 마그네슘 공급 차단. 그런 것들이 야기되면 물가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물가가 또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들 우방국들로부터 원자재나 부품 조달이 또 안 되면 공급망이 더 틀어막히고 물가를 정점 찍고 떨어졌다라는 말을 바꿔버리는 또 다른 외재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23년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그 밖에 원자재 공급망 불안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광물자원 개발 사업, 식량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더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자원의 영토나 식량자원의 영토는 더 넓힐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광산을 사는 거예요. 구리를 직접 채굴하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300만이요? 아니요. 5천만이요. 인구가 380만입니다. 뉴질랜드도 8천만이래요. 그만큼 양, 말, 소 엄청나게 많은 가축 식량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그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풍부합니까? 이런 식량 자원의 영토를 확보해 나가는 거. 결국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식료품 원자재, 밀콩,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 수입해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라는 거죠. 직접 광물을 캐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 광업의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영역으로 좀 진출해서 물가를 더 안정화시키는, 우리가 우리 거 쓰는 거예요. 자원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의 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 거기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 물가 아직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더군다나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대응, 이 에너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재생에너지 산업이에요. 해상풍력, 육상풍력, 또 태양광, 전기차 보조금 지급해서 전기차 확대하는 거, 전기차 인프라 확보하는 거, 칩4 동맹이나 이런 것들 다 거기와 관련됩니다.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700개 들어가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3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고사양화될수록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칩4 동맹도 반도체를 안전하게 조달받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재생에너지 산업하고 친환경 산업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EU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던 이 에너지를 제로화하자. 그게 Repower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입니다. 결국 에너지 개혁을 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들고 대신 이 만드는 동안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로부터 사온다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사용량 비중을 확 줄인다든가 그 에너지 대신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늘려서 자립화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게 리파워 EU예요. 공통적으로 세계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나? 일시적으로 2022년에는 탄소 중립 후퇴가 있었지만 2진보, 3진보 하려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요구되는 중요한 광물이 뭘까요?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린 메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 자원을 확보한 그 나라들의 수도 얼마 안 되고 그 나라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기업들도 해야 된다. 태양광 패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을 스스로 광업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서도 그린 메탈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데 필요한 자원, 이 전환 자원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ETF가 다 있습니다. ETF 상품을 가지고 그런 비철금속에 투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